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고품격 마이너리티 B+ 예술가들의 수다. 아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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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래도 가을인 게 좀 느껴지는 게 오다 보니까 나뭇잎들의 색깔도 좀 변한 것 같고. 그러게요. 벌써 3주차 네, 오늘 네. 뵙다 보니까 네. 또 계절이 변하고 있네요. 네. 일주일이 금방 가네요. 네, 네. 일주일이 정말 금방 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김경래 작가님 저희 또 심층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 고품격 마이너리티 B+ 예술가들의 수다인데 약간 우리 김경래 작가님은 B+보다는 A-. 저보다 한시 그거에 위시군요. 가까운. 사실 김경래 작가님께서 예. B+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A-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도 예. 괜찮을 만한. 예. 얼마 전에 그 첫 개인전도 성황리에 마치시고 하셨는데 저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예,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또 만나볼까요? 예. 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계속 한 40여 년 살고 있고 그림 그리고 일러스트 작업하고 있는 김경래라고 합니다. 작가명을 제가 김땡땡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뭐 땡땡이 무늬 관련된 작업을 하셔서 김땡땡인가요? 아니면 왜?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예. 김땡땡이라는 게 약간 그 영어로 하면 존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 누구나 이제 대중들 중에 누군가를 호칭하는 특정하지 않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존 도우. 예, 무슨 그렇죠. 뜻인가요? 뭐 아무개 아무개. 우리나라 존 앤 예, 도우는 가장 뭐 그냥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은 이름을. 아무개 뭐 네네.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이유가 제가 이제 그림을 저도 사실은 이제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그냥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예술 작가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보였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저희가 뭐 꼭 예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좋아하고 하고 싶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뜻으로 네네 그 아무개들 중에 하나라는 뜻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이런 그거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직업을 바꿔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쉬운 부분은 아닌데 시각 예술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미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본업을 하시면서 취미를 하면서 그게 좀 잘 되는 경우에 좀 바뀌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신 게 그래도 이렇게 이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림 그리는 걸 원래 네. 유년 시절부터 좋아하셨을까요? 엄청 좋아했죠. 네, 저는 이제 되게 아기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고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 졸업 앨범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집처럼 이런 걸 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그린 만화도 들어가 있고 뭐 상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집에도 제가 막 초등학교 때 그렸던 그림이 아직도 걸려 있는데 꽤 괜찮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 네. 그 보통 보면 문예과라 그래야 되나요? 그럼 특수활동을 많이 하죠. 어렸을 때. 특활. 문예과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네네. 뭐 저기 신문도 만들고 그런 네네. 경우 그런 쪽으로 이게 일을 좀 하셨나요? 좀 어떻게? 아니요, 안 했습니다. 신문은 이제 또 다른. 아니 또 가끔 무슨 뭐 이렇게 뭐 급지도 만들고 막 그렇게 뭐 꾸미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새학기 되면 맞아요. 그거는 또 퀄리티 있는 그 손재주 있는 친구들은 항상 선생님 다 차출이 됐죠. 글씨도 막 이쁜 사람들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 지금 혹시 뭐 하시는 네. 일이 네. 저는 좀 이제 그 직업이 여러 개인데,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아예 그냥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조금 이제 그림 쪽으로 일을 받아서 하는 것들도 있고요. 뭐 일러스트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림 외적으로도 뭐 블로그나 아니면 홍보 관련된 일들을 조금 하고 있고, 뭐 지금 또 그 부천시에서 그 블로그 시민기자단 부천시청 그 기자도 하고 있고, 네, 다른 외부 활동들도 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블로그 뭐 블로그 그러시는데 파워 블로그 이런 건가요? 파워 그건 블로그는 아니더라도. 아니지만 그 밑에 한계 괜찮은 네 수준입니다. 그럼 네. 광고까지 붙는 뭐 그런. 그렇죠. 와.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우리 김경래 작가님은 김땡땡 작가님은 네네. 뭐 금융회사에 다니셨고 예. 뭐 무슨 대학교 교직원으로 또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사실 좋은 직업 아닌가요? 그러게요. 생계가 예. 보장되고 뭔가 요즘 최고의 그 예, 직업들이. 어쩌면 하이카라로 뭔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네. 좀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 어려운 이 B 플러스 예술가의 길로 이렇게 오셨는데 네.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원래 어릴 때부터 좀 만화가 꿈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는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쨌든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미대 진학을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제 러시아어 전공을 했고 이 부분이 더 슬프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러시아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약간 트라우마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스바시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요. 그래도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예. 선택할 수 있는 좀 네. 아니 그게 근데 있지 않으셨어요? 보통은 그렇게 공부를 잘 했으면 네. 뭐 전자공학부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원자력 공학부 문과 쪽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문과. 문과고. 네. 네. 그쪽 이과고 이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러시아과를 갔는데 가니까 러시아어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러시아 문학이 있었거든요. 문학. 그건 뭐 푸시킨이라든지. 제가 정말 좋아하니까. 그래서 점수를 그쪽에서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경영학이 그 당시에는 경영학이 그렇게 대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경영학이 괜찮을 것 같아서 경영학을 그러니까 복수 전공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은행 쪽으로 첫 직장을 잡았습니다. 네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복수 전공. 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제일 결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다리 수술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삐끗했는데 발목의 인대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근데 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MRI를 한번 찍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봤더니 발목 뼈 쪽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종양이 있었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종양은 양성이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골수 이식 수술도 하고 병원에 한 2달 정도 입원을 했었어요. 이제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고 3일 수술하고 3일 있다가 그 학교에서 이제 윗분들이 이렇게 오시더니 돈을 주시면서 노트북하고 돈을 주시면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라고. 네. 제가 그때 그 대학교에서 팀장을 제가 혼자 3개를 겸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때 일을 열심히 잘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기간이 입시 기간이고 해서 입학팀장이기도 해서 그때 빠질 수 없는 시기긴 했어요. 대체 인력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 학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물 절을 예,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번 기간에. 네. 그래서 딱 받았는데 일단 뭐 알겠다고 하고, 저는 또 그런 걸 하면 그냥 묵묵하게 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입원해 있는 중에도 여러 번 이제 그냥 환자복 입고 휠체어 타고 링겔 꽂은 상태로 이제 밑에 팀원이 이제 휠체어를 밀어줘서 가서 이제 회의 교수님들이랑 다 같이 회의 진행하고 이런 걸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돈은 많이 버는데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좀 준비를 했죠. 다행히 그래도 그때 이렇게
안 찾아오셨으면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럴 수 아니 좀 아, 오히려 이제 그 시기가 늦어져서 음. 오히려 안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게 더 그분들한테는 반가운 손님일 네네,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전업을 하시는 계기가 딱 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때쯤에 맞아요. 시기적으로. 예. 네네 그때 일단 마인드를 딱 먹었고 근데 제가 아까 MBTI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INTJ라고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타입이거든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는 다른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고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때 뭐 영상 편집도 그때 배웠었고 일러스트나 이런 것도 계속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직장으로 옮겼거든요. 예, 급여는 좀 줄어들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아이 쪽으로 전향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미술 쪽으로. 네. 말하자면 경제적 자유를 좀 일찍 누리셨고 누리셨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연금도 그럼 계속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네, 네, 그 딱 연금 받는 거 채우고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중요시시키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예술을 하면서 예술로 먹고 사는 것도 좋지만, 근데 거기에 만약에 내 생계가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처럼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 스트레스가 부담감이나 동반되죠. 그렇죠. 저처럼 네. 이제 버스 기사는 아니더라도 뭐 다른 또 대안을 또 계속 찾는 게 네.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투자나 이런 쪽으로 소득을 좀 내고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활동에 집중하시는. 네, 네. 그 김경란 선생님께서 이렇게 뭐 장기적인 플랜을 중요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단기적인 플랜을 좀 중요시하기. 사람들한테 이치는 뭐 그런 어떤 방향으로 수습하고. 네, ENFP시잖아요. 예, 뭐 그죠? 그런 쪽인 네. 것 같은데. 네. 예. MBTI 전문가셔가지고. 네. 또 따로 이렇게 그 강의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증도 또 있습니다. 있으시고. 네, 제가. 뭔가 저희 이 예술가들의 모임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또 가지고 계시고 뭔가 이제 제2의 인생을 뭔가 이제 예술로 뭔가 이렇게 함께 생활하시는 김땡땡 작가님이신데 뭐 지금 혹시 하시고 있는 일들이 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그 일단 제일 가까운 거는 메타버스 일러스트 페어 볼륨 3라고 이번에 이제 할로윈 컨셉으로 9월 달에 이제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9월, 10월에. 그건 이제 메타버스, 그러니까 제비라는 GEP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작가들이 부스를 만들고 전시를 하는 페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경기 국제 웹툰 페어라는 오프라인 페어가 일산에서 킨텍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작가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건 엄청 큰 규모 아닌가요? 킨텍스에서. 네, 꽤 크죠. 그래도. 네. 그리고 이제 순천에서 에코아트 페어라고 역시 A 마이너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저는 그 그림 4점을 이제 출품하게 돼 있어서 네, 거기는 또 취지가 좋은 게 일반인 분들이 좀 예술을 향유하기 쉽게 그림을 고가가 아니라 200만 원 이하의 작품들을 출품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굵직한 것들은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뭐 플리마켓이나 강의 같은 것들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아트페어 참가하고 뭔가 막 전시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데 뭐 전시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자본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표구를 한다든지 액자를 해야든지 부스를 또 만드는데 장소를 또 빌려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은 혹시 어떻게 지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본인께서 해결을 하시는지. 제가 하는 거를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처음 이런 그림 쪽으로 작가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요즘에는 그 무료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리고 비용을 크게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일반인들이 그걸 잘 모르고 예전 갤러리에서 이제 막 그 부스처럼 이제 비용을 받거나 뭐 그런 수수료를 받는 거를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도 이제 좀 대형 갤러리들은 그 전시할 때 가격도 비싸고 그런 게 많지만 제가 이제 전시를 했던 곳들은
일단 전시할 때 작가가 내는 비용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쪽에서는 이제 뭐 만약에 작품을 판매를 하면 일종의 수수료 형식으로 이제 그런 걸 뗄 수는 있지만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뭐 예, 따로 나가는 건 없었고요. 그리고 그 액자나 이런 것도 저는 사실은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었고. 꿀팁을 주시네. 네네네. 근데 그걸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다이소에서 뭐 되게 사거든요, 진짜 액자가. 뭐 한 2, 3천 원이면 사요. 근데 그거를 제 동료 작가님들한테도 추천을 했더니 되게 좋다고 하셨고, 물론 이제 좀 자기가 이제 그 사이즈를 뭐 A3나 A4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 특정한 사이즈를 하려면 좀 맞춤을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뭐 그거 말고도 아니면 그냥 디지털 작품 같은 경우는 그냥 프린트를 해서 인쇄를 해서 이제 전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요즘에는 다양하게 할 수. 그럼 쿠팡보다 더 싸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네. 네. 요즘 다이소는 없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건축, 인테리어 뭐 모든 제품이 다이소에 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음악 하는 사람들도 왜 독주회나 독창회 같은 걸 할 때 극장을 빌리고 의상을 한다든지 에이전시에다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대행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은데 미술하시는 분들도 같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술 쪽도 그런 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약간 이게 좀 좋은 거는 아닌데 이렇게 갤러리를 소규모로 차려놓고 그 작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이렇게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제 그 전시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꽤 많이 받아요. 본바예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 오는 분들이 그림을 보러 오는 분들이 그 그림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갤러리가. 근데 없으면서 그렇게 하고 오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슈퍼팬 말씀. 슈퍼팬 뭐 컬렉터들이 올 수 있는 정도가 있으면 역량이 있으면 거기에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돈을 내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많고 그래서 결국 오는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들만 오니까 사실 그냥 전시 한번 했다라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력서 남기고 이제 팜플렛 남기고. 그렇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큰 분야는 크겠지만 좀 수익이 남는 구조는 그래서 이제 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갤러리 비슷하신 분들은 30% 정도 떼고 맞아요. 그래도 좀 슈퍼팬들을 많이 불러 모으시는 그런 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작가들이 많이 몰려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처음 하는 초보 작가님들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 그 개인들의 이제 어떤 인플루언서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가 잘 되거든요. 네,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 그 구매자들이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워낙 많이 판매가 가능하니까 작품들도 그렇고 뭐 NFT 같은 좀 새로운 디지털 작품들도 온라인 뭐 오픈시나 이런 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전시할 때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뭐 이제 부천 시민 기자단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작가님의 예술 활동 홍보 뭐 이런 것들도 직접 이렇게 하시나요? 발로 뛰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부천시청 공식 블로그니까 거기에 제 거를 이렇게 홍보할 수는 없고요. 네, 양심상 그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 거는 좀 홍보를 좀.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제가 이제 어떤 부천에서 하는 행사나 페어에 참여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그 현장을 제가 작가로서도 체험하고 관객 방문자로서도 체험을 하면서 좀 더 생생하게 기사를 써서 전달을 할 수는 하고는 있죠. 네. 저희가 작년에 저희 가족이 부천 아트페어에 우연찮게 이렇게 갔던 계기가 있었어요. 벙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트 벙커에서 처음 열린 부천 아트페어였는데
마음을 이렇게 잡는 작품이 한 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4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네. 정말 너무 갖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3일 동안 진행됐나?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틀 동안 가슴이 막 뛰어서 갖고 싶어서. 근데 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작품이 예술 작품이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어떤 작품인지. 근데 마지막 날 경품 추첨을 하는데 저희 아이 2명이 다 추첨이 된 거예요. 하나는 30만 원짜리 상품권. 이제 그림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상품권. 하나 50만 원. 하나는 20만 원. 20만 총 50만 원에 그게 각각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00만 원짜리는 살 수 없으니까 그 비슷한 이제 50만 원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감동을 주는 또 작품이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작품을 이렇게 구입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갖는 순간 마음이 내가 뭔가 이렇게 보석 하나를 내가 집에 들고 오는 느낌.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집에 걸어놔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걸어놓고. 어디 있습니까? 그 그림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석. 마음속에 보석만 새기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뭐 잊혀져 가네요. 원래 집에 보석이 들어오면 그건 공개되지 않아요. 저 깊숙한 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제 방에라도 좀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집에 잘못 걸어놓으면 해를 받아서 변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때 제 인생에 그 그림들을 이렇게 마주했을 때 강한 울림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강한 울림을 울리시고 집에 들여놓지 말고 마음속에만 새기고 사진 맙시다. 네, 아무튼 좀 그런 이렇게 작품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감동을 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 시각 예술 분야의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각 예술 분야가 다른 예술 장르들보다 조금 더 기술적인 변화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트렌드에도 민감하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2차원, 그러니까 2D 평면 예술에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예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메타버스와 연계가 되면서 시각 예술이 그 장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분야, 음악이나 뭐 다른 연극이나 뭐 소설이나 뭐 이런 장르들하고 다 하나가 융합이 되면서 좀 더 지금이랑 차원이 다른 시각 예술 장르로 변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그래서 NFT 쪽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연결되는 게 NFT라는 어떤 그 라이센스나 보증서, 그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기술들이, 새로운 최신 기술들이 점점 빠르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시각 예술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하자면 NFT가 옛날 우리 싸이월드 앞에 방이 있고 아바타로 자신을 꾸며서 다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메타버스도 혹시 그런 세계인가요? 가상현실 안에서 내가 공간을 살 수 있고 뭐 벽을 사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그림을 붙이고 뭐 이런 시스템인 건가요? 그렇죠. KS 마크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방금 말씀하신 싸이월드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기술적인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NFT는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그걸 진짜 진품이고 위조가 안 되는 그런 거라는 걸 가질 수 있는 어떤 소유 증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 디지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하자면 거래 같은 건가요? NFT요? 그 거래를 실행할 때 거래의 그런 증빙, 계약서, 뭐 약간 라이센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실제하지 않지만 뭔가 가지고 있으면 왠지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은. NFT가 엄청 여기 중요한데 여기서 썰을 다 풀어버리면 또 다음 회차 때 조금 맞습니다. 조금 좀 귀한 거고, 또 우리 김경래 작가님이 이 NFT로 강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금 여기서 좀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시각 예술이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그냥 단편적으로 그림을 그려놓는 거에서 국한되지 않고 어떤 기술적인 것과 접목이 되는 점점 그런 시대로
네. 간다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도 맞아요. 예. 네, 지금도 사실은 그게 많이 진행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예술보다 그걸 제일 최전방에서 앞서 나가는 게 시각예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만큼 기회도 많고 그리고 소득도 가능성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큰 네,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또 얘기 들어보면 백남준 선생님이 갑자기 미디어 아트, 그렇죠. 미디어 아트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맞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는데 네. 약간 뭐 돈 쪽 이쪽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센세이션 쪽은 확실한 것 같은데 시대를 또 앞서가셨던 네, 아주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드는데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그 백남준 선생님의 미디어 아트가 진짜 시대를 많이 앞서 나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런 미디어 아트를 시각예술 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대중화가 됐다. 네, 많이 대중화가 됐어요. 네, 네. 그럼 어디 가서 TV를 많이 사서 막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시각 예술 쪽이 알 수가 없는 게 지금은 이제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런 메타버스나 뭐 NFT 뭐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우리 같은 사람, 제 같은 사람들은 이게 뭐 굉장히 생소하고 그런데 그 어제인가 뭐 재방송으로 TV에 나왔는데 그 이제 오르세 미술관 투어 하는데 그 풀바디의 식사라는 그림이 이제 마네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그 당시에 국제전이 열렸었는데 굉장히 비난을 받았던 그림이었대요. 그때는 이제 여성을 그릴 때 뭔가 이제 신적인 존재를 뭔가 표현했는데 이제 일반 매춘부가 옷을 벗고 이 여성이 이 관람객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을 응시하고 있는 뭔가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취급도 못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뭔가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 뭐 최고 대표작으로 여겼던 그림은 뭔가 이제 비교의 대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가치가 하락이 되고 다운되고 이 시대를 앞서갔던 풀바디의 식사 뭐 이런 그림이 지금은 정말 새 시대를 열어. 그래서 진짜 시각 예술 쪽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 말씀 들어보면 그 피카소의 그 입체 미술이 또 예전에는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만 뭐 지금은 거의 뭐 거의 엄청 그 구하기도 힘들고 뭐 값이 뛰어가지고 어려운데 비싸고 시각 미술 피카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카소요? 피카소 뭐 입체 미술에 대해서 제 스타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냥 그 들라크루아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화가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회화의 이제 목적은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완전 그래서 저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뭔가 제가 아름답거나 뭔가 멋있다고 느끼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추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카소의 작품은 뭔가 한 시대를 그런 개념이나 이런 그 한 시대에 뭐 박혀있던 고정관념을 타파한 건 있는데 근데 저랑 조금 안 맞아서 왜냐하면 또 이걸 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또 상업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순수 미술이라고 또 이렇게 말이 나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순수 미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뭐 NFT라든지 뭐 메타 뭐 이런 것들 상업적이지 않나라는 비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메타버스나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순수 미술 하시는 분들 너무 막 이렇게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는 서로 부분이라. 아예 좀 다른 분야니까 시각의 차이. 그 시각 예술 분야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음악도 마찬가지로 클래식이 있고 또 뭐 K-팝이나 뭐 대중음악이 있고 벌써 악기 뭐 앰프가 들어가고 아니고 뭐 이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아날로그적 디지털. 그러니까 그 시각의 차이고 어떤 본인들이 취향의 차이가 아닌가 해석의 차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각 예술 쪽에서는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거의 뭐 예술, 기술, 정말 인공지능까지 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나오는 시대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나디지라고 해서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이걸 약간 그 경계선에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역시 그래요. 그래서 시각 예술 하는 분들 보면 일반 워낙 그냥 회화 작업하시는 분들이
언젠가부터 그걸 갖고 그 원화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애니메이션처럼 만들기도 하고 3D로 바꾸기도 하고 NFT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역으로도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정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 없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 중에 되게 많아요. 네. 방향성이 또 돈을 잘 팔리는 방향성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그렇죠. 보는 사람 있을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원화가 약간 진부하고 어려운 느낌이 있다면 조금 더 친근한 느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어떤 요즘에 이제 힙한 그 느낌을 원화로 그리시는 분도 있고 역으로. 네. 그리고 원화를 가지고 좀 더 최신 기술을 적용을 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바꾸는 분도 있고, 네, 다양합니다 요즘. 네. 저는 고품격 마이너리티 B+ 예술가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시각 예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생계를 생각하자면 잘 팔릴 수 있는 좀 그림을 좀 네네 또 그려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경래 선생님께서는 전혀 이렇게 개의치 않고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으실 것 같아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비싸게 팔리는 그림이 있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러스트 쪽에서도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이랑 그 콜라보를 해서 홍보용 일러스트나 광고에 많이 쓰이는 그런 일러스트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 매니아층이 많아서 매니아층이 선호를 해서 그 그림의 가격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이제 인지도로 인해서 돈을 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호불호가 없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뭐 당장은 이제 좀 그게 이제 돈이 되고 괜찮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결국 카피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스타일은. 네. 또 엄청 중요한 걸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창조성, 예술가의 창조성이 또 필요하네요.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B+.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최신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잘 캐치를 하고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특히 그리고 그 분야에 조금 더 남들보다 먼저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적용한 작품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거는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명해질 수도 있고 작품도 더 잘 팔릴 수도 있고 뭐 사업성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업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술적으로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수익적인 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플랜을 세워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새로운 분야에 또 빨리 뛰어드는 것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저 같은 스타일로 그냥 제 작품 세계만 계속 한평생 하면서 그냥 주목받든 안 받든 그냥 이렇게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상반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라디오를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또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렇네요, 정말. 이거 또 좀 해보면서 그치지 않고 서로 또 그 예술 활동하는데 좀 홍보도 좀 되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좀 의뢰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많은 방송이 저희만 재미있는 게 아니어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반향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비전공자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냥 미술 쪽, 시각예술 쪽에 뛰어든 사람이라서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이제 다른 분들도 예술을 하고 싶은 분, 창작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좀 용기를 내고 그냥 뛰어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자기 생계나 다른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그걸 늦출 수는 있겠지만 늦추더라도 그 끈을 놓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재미나고 또 행복하고 또 많이 웃을 수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